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주가 지수가 장중 급락 양상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173.18포인트 하락하면서 42,156.97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은 전장보다 53.73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 역시 전장보다 278.81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11월 추가 빅컷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하의 가능성 역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감, 그리고 미국 동남부의 항만 노조 파업, 거기에 애플의 아이폰 16 판매 부진까지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했던 점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ISM이 발표한 9월 제조업 PMI는요,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는데 47.2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인과 이직 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전월 수치보다 30만 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40만 건이나 높게 나온 수치라고 하면서 다소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만 노조의 47년 만의 파업, 이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역시 초기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좀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간밤에는 2.9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3.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23% 하락하면서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하는 미증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기업들과 로키드 마틴 등과 같은 방산 업종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좀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잠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요. 현재는 다시금 하락하면서 조금 힘이 빠진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포지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 반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동 전쟁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LPG 관련주가 상승하는데요. 흥고석유가 장중에 10% 넘게 상승한 가운데 중앙에너비스도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전장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더불어 방산주도 들썩입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한일단조가 10% 급등한 가운데 스페코, 대성하이텍, 삼성 ENC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도 오르는데요. 중동 리스크로 주요 선사들이 이 홍해 노선을 포기하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면서 운임이 상승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이 미국의 항만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관련 테마만 움직이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재료가 없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과 국제 정세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의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 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의 김지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K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방산주들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5위부터 보시죠. 5위에는 오늘 나스닥 입성 가능성이 커진 빗썸의 지분을 보유한 T사이언티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빗썸은 9월 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빗썸이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빗썸은 지난 2020년에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했었지만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 바가 있었지만 오히려 유가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돼 있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빗썸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시장 모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빗썸 지분 7.17%를 보유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의 주가가 전장 대비 29.93% 상승한 1,1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죠. 4위에는 한일단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역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방산 관련 기업주로 몰렸는데요. 특히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산 사업과 자동차 부품을 아우르고 유도탄과 탄두 같은 방산 부품을 공급하는 한일단조가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일단조의 방산 부품 생산 능력은 전쟁 지속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오늘 전장 대비 8.33% 상승한 2,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3위에는 NC소프트가 게임 신작인 TL의 흥행 성공 소식을 알리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NC소프트는 MMORPG 게임인 스론 앤 리버티를 이를 글로벌 지역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는 아마존 게임즈와 손을 잡고 북중,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등 글로벌 지역에 TL을 선보였는데요. 글로벌 서비스에 맞춰 7개국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일본어까지 지원하면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부터 33만 명에 육박하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흥행 청신호를 켰습니다. 사실 TL은 국내 게이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콘텐츠의 깊이감이 부족하다는 혹평으로 국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는데요. 업계는 TL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점쳐왔습니다. 실제로 TL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해외에 있고 앞서 진행한 글로벌 대상 테스트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등 국내와의 차이를 보였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청신호가 켜지면서 오늘 NC소프트는 전장 대비 3.56% 상승한 1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2위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인 흥구석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석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지 시간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 것에 대해 이란이 보복성으로 공격을 강행한 건데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 리스크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의 원유 WTI의 종가는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70.58달러로 마감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국내 석유 관련주인 흥구석유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와
유가 급등에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장 대비 8.18% 상승한 18,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경영권 분쟁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영풍정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풍정밀은 오늘 고려아연 측 대항 공개 매수 소식에 급등세를 탔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3인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리코 파트너스는 지난 1일 경제신문에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 매수 공고를 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3만 원으로 매수 기간은 21일까지이며 공개 매수 예정 주식 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인 393만 7,500주입니다. 이번 대항 공개 매수는 영풍정밀 지분을 최대 25% 확보함으로써 공개 매수 완료 후 총 6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기습적으로 감행한 MMA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입니다. 이처럼 세계 1위 비철금속 업체인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영풍정밀의 주가는 오늘 전장 대비 2.17% 상승한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의 김지아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이 중동 리스크 덕분에 한일단조나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좀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짙어져 가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일까요? 뭐 테마성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투자에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만나보고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9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물가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증시는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참 답답한데요. 일단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경절을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들이 자국의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투심이 냉각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중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당선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힘을 받게 됐고요. 엔화 강세, 니케이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시바 쇼크가 나타난 점도 우리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오프닝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 리스크가 정말 크게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이 이유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 외풍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정책 당국은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을 중동 정세 불안감이 좀 극에 달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에는 이 국제 유가와 환율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가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좀 확대된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일본도 우리 국내 시장에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중동 리스크가 전 세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약 180발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격했습니다. 올해 4월로 넘어갔을 때 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아바스 이락치 이락 외무장관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자기 방어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 회의를 통해서 이란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지금 내용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뉘앙스였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환율, 금 가격, 가상 화폐까지 정말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원유 공급 차질로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고요.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면서 금값은 상승했고 가상화폐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도 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지만 더 이상 분쟁이 확대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다시 반등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의 발언들에 전 세계가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요, 전 거래일보다 1.66달러 상승을 하면서 69.83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WTI 70달러 수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 미국이나 유로존 등 굉장히 주요국의 물가들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단기 유가 불안이 이 물가의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제 유가 상승이 좀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 시장은 역시나 좀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여기에 이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까지 더해졌죠. 일단 중국이 국경절로 휴장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발표일부터요. 26일 재정정책 발표일까지 상해종합지수 기준 중국 시장이 21.4%나 급등하는 정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라라는 중국 시장용 GPU를 구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창구 지침을 하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구매하지 말고 이제 중국 기업 내부로 좀 알아서 우리 기업의 GPU를 사서 우리 기업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 국내 대형 반도체 시장 정말 투심이 냉각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4% 이상 그리고 5% 이상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네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으로 다시 좀 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당선되면서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시바 쇼크라고 하죠. 이 엔달러 환율이 142엔까지 조정받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4.8%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급 요인으로는 4분기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기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맥쿼리 증권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하향 리포트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맥쿼리는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또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내렸고요. 다음 주 8일에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인력 감축부터 시작해서 이 맥쿼리의 보고서가 삼성전자에 굉장히 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 발표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체로 하락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증시를 조금은 방어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들인데요. 이 전쟁이 확산되면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품이나 엔진 등을 국산화해 나가는 움직임도 확대가 되면서요. 방산 업종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방산 업종은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규모 해외 수주가 이어질 예정인 기업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방산주들 시세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은요. 지금 3.79%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계약 소식을 전해왔었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방산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니드, 스펙코, 빅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은 이렇게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방산주들이 그래도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방산주뿐만 아니라 정유주도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함께 이 정제 마진이 동반 상승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 석유의 생산 시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이 변동성인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유주 중에서는요, 현재 코스피 시장의 S-오일 시장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유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등도 S-오일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주들도 역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진행된 미 동남부의 항만 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해운주들도 같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해운주 중에서는 현재 STX 그린 로직스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들이 오후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그리고 같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 역시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장에서 좀 시세를 내어주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약간은 조정받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중동 리스크가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국제 정세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요, 명백하게 이러한 모습을 규탄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 대선이 현재 3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동의 리스크가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중동 상황의 악화 자체는요, 사실 민주당에는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 국제적 지도력이 부재하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에서도 이란의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미군 역시 이스라엘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가 불러온 큰 바람,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우리 시장 물론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서학 개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학 개미들의 차익 실현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증시로 옮겨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주간 순매도 규모가 올 들어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3분기에 이 전기차 인도량 호조와 또 10월 10일에 진행될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2억 달러 이상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도체주 그리고 애플도 순매도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7천만 달러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지금 동학개미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그렇죠.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죠. 그래도 이 서학개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최대 3천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매수 규모 자체가. 여기에다가 반도체주와 나스닥 100 지수 하락에 강하게 베팅하는 ETF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다라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19일에서 25일 사이에 미증시에서 3억 8,185만 달러를 순매도했는데요. 이 규모는 이 15일에서 21일 사이에 3억 2,918만 달러를 넘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최대 규모의 순매도였습니다. 자, 2주 넘게 이러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지난 19일에서 25일 사이에 S&P 500 지수는 1.9%, 나스닥 지수는 2.9% 상승했던 가운데 이후에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은 S&P 500 지수는 0.3%, 또 나스닥 지수는 0.2%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좀 강하게 상승한 지난 19일에서 25일 사이에는요.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2억 890만 달러,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5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그간 좀 손실 구간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원금을 회복할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물이 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순매도가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1억 4,028만 달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25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했었는데 250달러는 이 본전을 회복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이 테슬라가 연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요. 이번 주에 있을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 그리고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까지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좀 투자를 하는 종목이 반도체주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서학개미들은요. 이 반도체주도 대거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이 반도체주가 급등하자 역시나 좀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이 개별 반도체주도 순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직전주에 8,875만 달러에 이어서 7,084만 달러 순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 직전주에 주가가 115달러를 넘어서면서 순매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15일부터 21일 주간 동안 6주 연속으로 순매도 우위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110달러까지 안팎으로 내려왔는데도 소폭의 순매도가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브로드컴은 2,217만 달러, AMD도 계속 매도 우위, 2주 연속으로 순매도상이 탑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사들이는 만큼 팔 때도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매도한 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무려 1억 6,923만 달러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학 개미들이 기술주를 매도하면서 이동한 곳이 어딘가 했더니요, 바로 배당주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테슬라를 포함해서 애플, 반도체주는 순매도하는 기간 동안 미국의 배당주인 슈와브를 2,789만 달러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슈와브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주식 100개의 시가총액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의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가 좀 돋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이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 약세로 미국 주식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분석들과 함께 미 대선을 앞두고 이 미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또 투자 전략을 잘 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다를 하는 동안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장화선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며 중동전쟁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러다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1.22% 하락한 2,56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인의 동반 팔자세에 2,500대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나 싶었는데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오늘 0.22% 하락한 76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봐야겠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월요일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5,644억 원 물량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4,229억 원 물량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규모는 9,644억 원 물량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 팔아냈는데요. 개인은 213억 원 물량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215억 원 물량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기관 홀로 오늘 물량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규모는 428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보시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한 모든 종목들에서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네, 맥쿼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절반으로 뚝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0.33% 하락한 61,3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3.15% 낙폭 가져가면서 16만 9,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1.45% 하락한 40만 8,500원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2.87% 하락한 23만 7천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에서 빨간불 켜낸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3.03% 오른 19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4.29% 오른 92,400원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2.75% 오른 33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HLB 홀로 1.28% 내림세 보이며 8만 4,60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2.37% 오름세 보이며 18만 6,1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256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서 빨간불로 마무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장 마감 직전에 다시금 좀 하락세로 전향하면서 아쉽게도 76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2차 전지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아쉽게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알아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이슈 경제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폭이 B컷이 아니라 예전처럼 0.25%포인트 되돌아갈 것임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파월은 미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오는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이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정말 시장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발표된 점도표상에서는 남은 두 차례 회의 가운데 한 번쯤은 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또 절반 가까이는 아니다. 0.25%포인트 두 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파월은 기본 가정은 0.5%포인트 인하보다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0.25%포인트, 0.25%포인트 이렇게 두 번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마도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좀 안정된다 그러면 0.25% 두 번 정도 할 것이고 0.5% B컷을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 한 52%였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실업률은 4.4%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됐다. 그렇지만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도 4.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실업률은 1.9%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의 실업률이 한 2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B컷을 할 가능성이 원래 52%까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0.5% B컷을 하는 것보다는 0.25%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입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노골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지 마라.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야만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이렇게 미국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본인의 공약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실업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아주 높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실업률을 가지고 미국의 대선을 판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지 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파월의 의장의 입장에서는 0.25% 안정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하하겠다. 올 연말까지 미국은 5.5% 기준금리에서 지금 현재 5.0입니다. 0.5%를 내렸고 올 연말까지 4.5. 그다음에 내년에 2025년에는 3.5%, 2026년에는 2.5%까지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와 같이 85% 확률로 계속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항상 미국의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지 퇴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는 매년 앞으로 1%씩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거지만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천천히 내릴 거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설마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듣진 않겠죠?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뭐 경기도 악화되고 실업률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 관련된 상품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부불 예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 예금에서 돈을 빼서 예금 적금을 하거나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일명 영끌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이 요구불 예금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아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1% 내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10월 달에는 0.25%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집값은 서울에서 계속 1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지구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가격을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는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집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0대 50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대출 이자보다는 집값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계대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집값이 곳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달부터 DSR 규제를 이미 적용했습니다. 네. DSR 규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DTI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의 한 5배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더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겠다. 사람들에게 대출을 못 해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은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집을 공급을 안 하고 재건축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집값은 100% 올랐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데 한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전체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지에만 아파트 짓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리고 재건축은 평균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와 같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특수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산품은 공장에서 밤새워 만들면 공급할 수 있지만 특히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아주 특수한 재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게 되니까 풍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론 대출이 40조가 넘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서민들이 대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차 대출을 받는 겁니다. 차를 담보로 해서 캐피탈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람 몸에 피와 같은 존재가 자금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의 집값 잡기가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은행들이 이 가계대출을 좀 막으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거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서 KB, 국민, 하나, NH농협도 가계대출의 금리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출의 문턱이 더욱더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10월 하면 이사철이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사를 위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데 대출 규제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출 금리는 또 어떻게 정부가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출을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DSR 규제를 시작을 했고 지금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전 효과를 가져와서 카드론이라든지 캐피탈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집값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 금리 기준으로 7%가 기준입니다. 은행 대출이 7%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폭이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200만 명이고 세대주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절반이 집이 없는 국민들은 집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되겠다. 집이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정부가 이렇게 가계대출을 조이고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면 서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의 성공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가 약 20%, 전체 근로자 중에 약 26%가 자영업자의 비율이었는데 이번 달에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비율이 낮아졌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평균 60세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6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5년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자들이 성공하게 하려면 우리가 중소기업 부 안에 청년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창업 사관학교라고 우리 목동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나의 기업을 만들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런 교육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저는 아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캐나다, 유럽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도 10월 달에는 기준금리 0.25%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우리 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이렇게 운영 자금이 없다 그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내년에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우리가 정책 자금도 있고 우리 또 운영 자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우리가 소상공인은 5명 미만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30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현금이 없고 자금이 없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를 지원을 해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한국은행도 조속히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금을 좀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한은의 금리까지 좀 인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버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모레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